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새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가운데 22대 총선을 100일 앞둔 정치권은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각 당협위원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이 자기들간의 이념과 이권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이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 이야기는 해왔던 이야기죠. 이권 카르텔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그 경제적인 이권, 하나는 이념적인 이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이권이라고 하면은 민노총을 비롯해서 강성노조의 이권에 대해서 계속 그 노동개혁 차원에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노총 같은 경우는 회계 공시도 다 하는 이런 성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념적 카르텔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 탈원전 같은 것,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울러 지금 현재의 진보 진영에 대한 이권, 이념적 이권도 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저는 느낀 것이 이제 2기로 들어갔구나. 윤석열 2기. 실질적으로 1년 7개월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년에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실을 대폭 교체를 했거든요. 그 김대기 실장이 1년 7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관섭 실장이 새로 들어섰고 그것뿐이 아니고 수석이 6명 중에서 5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내각에서도 장관들이 한 8명이 바뀌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정대가 전체 변화가 있으니까 1년 7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지금부터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이제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 때 유권자에게 우리가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하고 이게 일맥상통이에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총선 캐치프레이즈처럼 여당은 소수지만 여당의 정책은 실천이 되고 야당은 다수지만 야당의 정책은 그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 올해는 성과를 내겠다. 거기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이게 앞서 여권에서 86세대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한 바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념 카르텔 타파를 외친 게 사실 상에 민주당의 86세대 운동권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하듯이 다시 한번 또 선거를 맞이하니까 선거의 구도식으로 대결적 구도를 또 상정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헌법은 견제와 균형이고 또 그 안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파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적인 걸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또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 그리고 따뜻한 정부가 되려면 여야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끌어내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좀 노선을 전환하겠다 이런 이제 솔직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펜가르기를 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이 국민 통합을 바라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한국을 타개하려면 여야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앞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불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 신년사에선 대북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제 일단 북한의 메시지가 있었고 하루가 지난 오늘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들어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게 이 한반도에 실존하는 아주 중대한 위험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시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북한의 기술력으로만, 북한의 자본으로만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요. 더 뒤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북중로가 굉장히 공고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핵미사일이라는 것도 훨씬 더 지금 실존적인 위협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이제는 과거의 유화 정책이랑 좀 다르게 확실한 제갈길 가기식의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한미일 공조가 강화됐습니다. 한미 동맹도 강화가 됐고요. 그 가운데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협력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제는 북한에게 좋은 말을 한다, 유화 정책만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실제로 우리가 강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피력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오늘 이제 신년사가 나왔는데 올 한 해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눈길이 가는 조사들을 하나씩 볼 텐데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가 오차 범위 내로 조사가 됐는데 수치가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앞선 조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컨벤션 어떤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그러한 점에서는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러한 조사 결과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가? 저는 이 두 분이 나중에 대선에 둘 다 나오실 수도 있지만은 두 분 다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 알 수 없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것은 오히려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한 효과를 아마 좀 물어보기 위해서 저는 어떤 선호도 조사를 했다라고 보고요. 차기 지도자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그 의미로서는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24%, 22%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모든 여론조사에 보면 가장 1위는 지금 지지 후보 없답니다. 지지 후보 없도 무응답 1위예요. 한 4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 두 사람을 놓고 맞대결을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간판은 한동훈, 민주당 간판은 이재명, 그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선에서 보면은 자기 그 정권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 건지 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 아니면 현 정권에 대한 지원 이게 또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력한 자기 대권 주자가 여당을 이끈다고 하면은 현 정권에 다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이 위원장이 그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재명 그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는 좀 부정적인 신호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사 결과다. 3년 후에 대선까지는 내다보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오늘 현충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이 1, 20분 간격으로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예고를 하고선 만났다기보다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겹치면서 이제 덕담을
건넨 건데 이번 총선 이 두 사람의 운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그 고비라고 봅니다. 고비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패하게 돼 있는데 어쩌면 뭐 다른 또 변수가 생겨서 제3당이 뜬다면 둘 다 패배하겠지만 한국 정치는 워낙 양당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패배할 건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좀 이 프레임을 짜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그 뒤에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수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그래서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추고 싶긴 하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전면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게 어쨌든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 측면에서 만약에 어떤 그 선거판이 좀 요동을 친다면 네. 다른 카드가 하나 나올 수는 있습니다. 흔히들 지금 약간 비주류에서 이야기하는 통합 비대위라든지 뭐 예. 이런 식의 영역이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얼마나 더 혁신해서 즉 중도 확장성을 가져오느냐 또는 당내 분당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여러 그 어떤 진행 과정을 잘 포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연동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뭐 팬덤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의 팬덤 가운데 누가 더 팬덤이 강하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강도로 예. 따져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들이 더 강할 훨씬 거다.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딸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 네. 이미 그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팬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강도라든지 아니면 그들 사이의 끈끈함 같은 것들은 한동훈 장관의 팬덤에 비할 것은 전 못 된다고 보고 소위 말하는 그 강성 팬덤들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다소 폭력적인 양상도 비춰졌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도 비판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강도로 따지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팬덤들의 강도가 더 세다고 보지만은 아마 저는 다음 선거는 이 팬덤들이 좌우하는 선거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문제점들을 보여왔고 또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중도층을 사로잡는 전략들이라든지 그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누가 더 잘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패가 달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신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 예. 사실은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거의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 인사들을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나 반명계 인사들을 품으려고 하는 노력들조차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예. 하물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협상도 사실상 결렬됐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팬덤의 강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인데 예.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건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양쪽 다 중도층을 어느 쪽에서 사로잡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반론 있으십니까? 뭐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팬덤은 다소 약할 수는 있죠. 예. 얼마 되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소위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뭐 본인들은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여전히 통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어찌 보면 적극적인 지지층이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가는 어찌 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세력을 아마 지지하는 층으로 넓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곧 권리당원이라든지 다른 권리당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장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뭐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조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너무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쇄신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예. 변화. 변화의 어떤 당의 모습. 변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 등이 그러니까 유리한 형세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간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러한 면에서라면 이제 새해에는 어떤 이제 총선이 1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더 변화를 국민들이 봤을 때도 변하고 있구나, 뭔가 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대표께서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제 새해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충원 참배 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해내 주실 분을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 이 도이치 특검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한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정하고 멋진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다 좋은 말이에요. 이걸 실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럼요. 이 공정하고 멋진 공천, 예. 멋진 공천 이제 자범이 없는 공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범이 없어 이제 상향식으로 하겠다 이 공천인데 그러면 그런 식의 공천을 과거에 해서 선거에서 꼭 이겼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천은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전략 공천이면 공정하지 않죠. 멋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을 딱 그 포석을 두듯이 딱딱 내려 꽂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자격 공천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은 멋지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멋지면서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려면 가장 관건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예.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당헌 당규에 의하면 1월 10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번 주에 다 작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들어올지가 관건인데 일단 뭐 제가 여기저기 취재하고 들은 바로는 어쨌든 큰 원칙은 정치는 아니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두 번의 정치인들 해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8년 전에 이항구, 예. 그 4년 전에 김형호. 그래서 정치인들을 하면은 자기가 또 챙겨줘야 될 사람도 있고 정치권에 빚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 공천 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몫을 요구를 합니다. 한 20석, 30석 이렇게 요구하는 게 거의 관례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관위원장이 조만간 인선이 될 텐데 이 비정치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죠. 네, 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좀 한 발언 중에서 동료 의식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공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총선을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당내 화합 내지는 당내 분란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에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기은 의원도 탈당을 해서 이제 신당에 참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말하자면 당이 분열 조짐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장관은 보수진영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까 전에 공천과 관련돼서도 멋진 공천을 이야기했던 것은 국민의힘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위험들 내지는 잠재 요소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친윤 세력들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과도하게 많은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현역들 사이에서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팀이다. 국민의힘이라는 한 큰 배 안에서 우리가 동료의식을 갖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통일된 그다음에 합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지금 인선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민경호 비대위원이 사퇴하면서 비대위에 지금 공석이 있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이 비대위 추가 인선에 대해서 차차 생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야당의 비판이 꽤 거세요. 근데 차차 생각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차피 뭐 시간을 좀 갖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 비대위원 이 인선을 하면서 좀 비밀주의를 좀 앞세웠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이 부실했고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정부의 이 인사 검증을 책임졌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거기서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검증이 된 적이 없고 본인이 또 책임지겠다고 해서 책임진 적도 없고 근데 비대위원장이 됐었다시 비대위원 인선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본인 문제까지 이제 상당히 좀 확장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갖고 이거 수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도 문제지만 사실은 야당 공격수를 좀
앞세운 느낌이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이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보면 야당 공격수라기보다는 자기 당의 약점과 결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MB가 당시 했던 사업을 다시 그것을 대안을 내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면 수비수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인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비수 느낌의 비대위원 인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금 큰 과제입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한 위원장의 조금 전 이제 발언 같이 보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어쩜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조금 저는 발언을 듣고서 조금 오인하고 이 법을 자체적으로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 대장동 특검법의 50억 클럽에 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김만배 씨가 50억을 줬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대장동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만약에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된 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 보면 지난 3월에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 무죄 판결 받으면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그러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특검은 놔두더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한 특검은 찬성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뭐 지금 검찰 선배들이 거기에 대상이 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정말 내로남불을 스스로 지금 만들어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억 클럽 이 대장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도 12월 30일에 뭐라고 하셨어요? 특검이 어떤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검도 받아줘야 되는 거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한 기준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정말 아무 죄도 없고 너무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이러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계기도 도이치모터 사건 1심 판결문이 나오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했고 정의당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특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절이 안 될 확률은 높습니다만은 저렇게 그냥 강경 일본도로 대통령실이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신다는 것이 과연 민심을 받드는 일인가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반론 들을게요. 그러니까 저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 방해한다는 건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이야기예요. 뭐 각상도 의원이라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 유죄를 받았는데 허위사실 공표 나중에 권순일 대법관 주도를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 대선에도 출마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재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가입을 했다. 그리고 하천대회 고문으로 들어가서 일 안 하고 수억 원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초기 수사 단계인데 이걸 특검에서 가져가 버리면 수사가 중단되죠. 그러니까 그 중단되는 수사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지만은 어쨌든 여론은 민심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예요. 이 법 적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그런데 이것은 총선적 악법이다. 그러므로 국회 절차대로 해야 된다. 딱 세 가지거든요. 국회 절차라는 것이 다수결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1로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재의결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민주당이 일종의 다시 꼼수를 해서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날 때까지 이탈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지 제가 살펴보니 그전에 양곡법이나 이런 다른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은 한 열흘 내지 20일 안에 다 재의결을 했어요. 재의결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2월 달까지 끌린다고 하면은 과연 국민이 납득을 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것을 그대로 놔둘지도 또 미지수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를 이미 통과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재의결을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되는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이 끝난 뒤 뭐 대략 2월쯤에 그때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분들 가운데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재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재석의 3분의 2이기 예. 때문에 실제 이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변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냥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끌어온 거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속 거부해 왔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또 조사 결론을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특검법은 통과되든 안 되든 이것은 4월 총선에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악법이다라고 하면 이 악법의 이야기는 총선용이라는 것 빼고는 악법의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과거의 특검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에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이 시점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의힘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치적 타협들을 못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특검법이 사실 총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이다. 네, 실제로 저는 이 총선을 노렸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법 자체의 부적절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특검을 만들어서 이를 파헤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뭐 없는 경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임 중에 권력형 비리로서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 내지는 수사하기 위해 띄우는 것이 특검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한참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인이던 시절의 일을 다시 특검으로 가져와서 특검을 하면은 저희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배우자가 사인에 있었던 시절들을 가지고 와서 특검을 만들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법 자체의 문제는 있고 게다가 과거에 이제 특검법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과거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포괄영장이 허용이 됐던 시기에 매일 브리핑하는 것과 지금은 건별로 계속 영장을 발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브리핑을 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과거의 특검법과 지금의 특검법은 좀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랑 같았으니까 그대로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찬성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 속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처럼 지금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혹시라도 했었다면 논의라도 해볼 수 있었겠죠. 아니면 지금에 와서는 민주당으로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험 날짜 정해놨었어요. 이미 6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시험 보겠다고 하니까 그 시험 지금 보면 안 돼. 내일 보면 미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가령 재의결 과정에서 뭐 매일 브리핑하는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협상 여지는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현재로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떠한 워딩이라든지 태도가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최소한 연례전은 있었어야 돼요. 원칙론적으로 부정을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통과되자마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워딩을 내놓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까 봤다시피 여전한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지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반론. 아니 총선 이후에 하는 문제도 그렇고 예. 총선 때까지 그럼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이 뭐 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예요. 생각해 보시면 똑같다. 예. 처음에 그 민주당 단독 발의했습니다. 단독 발의해서 167명 전원 일원으로 발의를 했어요. 예. 네. 지금 그 법안 아니에요. 정의당 법안입니다. 지금 정의당 법안이에요. 이현주 의원 법안이에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167석 전원을 발의했을 때 민주당이 이것은 거리가 안 된다. 예. 특검 거리가 안 되니까 아예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선에 그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상임위 180일, 본회 60일에서 240일 딱 계산해가지고 4월 27일 날 그 패스트트랙에 옮긴 거예요. 네. 그럼 정의당을 동원해야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니까 그럼 정의당이 법안 내. 이렇게 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대장동 특검은 정의당만 그 55클럽은 정의당이 특검을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과 정의당과 해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서 와서 지금 시간이 된 것이지 그 사이에 그 국민의힘은 뭐였냐? 국민은 계속 반대했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총선용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고 네. 아니란 입장이시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현재 표심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조사인데 우선 서울 유권자를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힘 34.6, 민주당 33.5%로 나왔어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정당 지지도는 실제 예. 투표와는 좀 다를 것이다. 아. 근데 다를 저 것이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어떤 5개 권역별 후보 지지율을 보면 네. 기존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각 당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래도 우세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남권,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 많고요. 그렇지만은 강북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용산 마포를 포함한 예. 이쪽 지역과 그다음에 뭐 그 동북권, 그다음에 서북권, 서북권, 동북권 이런 데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어떤 지금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투표는 오히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예. 어찌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가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나타난 여론조사에서도 비등비등했어요. 이것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그 차이가 17%가 결과상으로 나온 것은 어떠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부 어떤 평가에 예. 대한 그 수치만큼 차이가만큼 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런 권역별 표심 자체는 어찌 보면 각 당의 강세 지역은 그냥 뭐 우세 지역으로 남아 있고 경합 지역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예.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서울 표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 가운데 김재섭 위원장이 또 유일하게 서울의 도봉갑 당협위원장인데 맞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좀 남다른 시선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험지라고 불리고 있는 그 동북권 대체가 예. 포함되어 있는 도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옆에 뭐 노원, 중랑 이게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역들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른바 86 운동권 세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를 쌓아오면서 어떤 자리를 지켰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제 네. 그런 지역들에서도 이제는 심판 여론들이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보다 조금 더 앞서는 방식으로 86 운동권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 동아일보에서도 비슷하게 분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86 운동권 척결이라고 하는 큰 슬로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고 나서 실제로 그 86 운동권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들과 가운데서는 그 86 운동권에 대한 심판 여론들이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86 운동권 청산이라는 게 이번 총선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누적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 86이 386을 넘어 486, 586, 이제는 686까지 가고 있다는 네. 굉장히 20년, 3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진짜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 거라고 봐서 저는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총선의 향방을 좀 알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3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이게 60%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 원래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선거는 예. 대통령의 지지율로 치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압승을 하나 요인이 됐죠, 실제로. 네, 네, 네. 그때 뭐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변수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30% 중후반대에 계속 여러 조사에서 박스에 갇혀 있어요. 박스권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뚫고 나가야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설치가 된 거죠.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비대위가 됐지만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뭐 울산시장 선거를 울산 출마를 접지 않았어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고착이 이 상태로는 총선을 어렵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여건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 선택된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조사에 보면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예.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공천을 하고 또 공약을 내놓겠죠. 네.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총선 승리에 훨씬 가까워지는 것이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행보가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동반 상승하는 예. 그런 결과를 넣으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의 쇄신 과정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고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도 예.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이 선거를 치르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한다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할 때 예.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때 나왔던 그게 삼각축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양쪽에 있고 대통령은 위에서 이 삼각축 위에서 여야를 거중 조정하면서 여야의 각각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그 공약이나 정책을 대통령이 다 흡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것도 흡수하고 여당 것도 이런 예. 식의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정파적 리더로 이동했지 국민 통합적 국가 원수적 역할을 이번에도 못하고 있거든요. 신년사에도.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1년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도 대화 안 했지만 국민과도 대화를 안 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새로운 지금까지의 리더십과는 다른 예. 통합적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가 좀 해소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통령과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가 20% 이상 차이 나는 선거에서 총선을 이긴 경우는 없습니다. 예. 청와대 또 올해 출입하셨잖아요.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가능성도 높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네, 시점은 예. 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거부권을 그냥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해서 그냥 그 행사를 하면은 이게 소상한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 여러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터무니없는 것인가? 왜 거부권을 왜 행사할 거부권을 수밖에 행사할 없는지. 수밖에 없는가? 예.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과연 특검거리가 되는가? 그리고 또 선거 앞둔 총선 중이라는 걸 충분히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완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 보완책에는 특별감찰관, 조석기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추천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2부속실 설치하는 문제까지. 그러니까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예. 어떤 그 중에서 가짜 뉴스도 있거든요. 네. 뭐 진짜 팩트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가짜 뉴스도 많아요. 그걸 다 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것을 같이 다 약속을 하면은 예.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저는 역풍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등과 함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 다음 주제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더라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재명 대표도 뭐 당연히 포함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폭정에 대해서 본인이 민주 진영에 어찌 보면 전통 주자, 예. 전통성을 가진 어떤 대한 정당으로서 싸우겠다는 의미지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계속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민주당을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오거나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연성 지지층이나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확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격 자체가 어떤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큰 싸움을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저는 어찌 보면 오늘로써 이제 신당에 대한 어떤 그 구체화는 예.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것 같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좀 캐릭터가 두 분이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지금의 어떤 캐릭터 변화가 더 국민들에게는 더 반가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기존에는 느리고 엄중하고 너무 심사숙고하는 예. 면이 깊었는데 그동안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차라리 스피디하고 어찌 보면 대중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선명성도 선명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 것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당 창당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는데 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없을 것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회동은 예. 헤어질 결심을 이미 하고 각자가 명분을 쌓기 위한 저는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당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나는 충분히 잡을 만큼 잡았다라는 명분이 저는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서 했던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처음에는 조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의미심장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신 분들, 그러니까 과거의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단체장 하셨던 예. 분들이 이번에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명계 공천 학살 등이 일어나가지고 친명계 인사 주로 만약에 공천이 된다고 한다면 조직력과 영향력과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이 대거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이고 그러면 뒤로 갈수록 이낙연 신당은 힘을 받아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진영 내에서 피 터지는 결투를 벌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소위 이낙연 신당이 그럼 민주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신당 세력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내부 동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직 의원들 따라 나갈 사람 없을 거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거의 없. 자, 그러면 이 원칙과 상식의 의원 내부는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겠다. 네,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다를 텐데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행주산성에서 신년 인사회 하면서 출정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큰 싸움을 한다. 저는 큰 싸움이 두 번의 싸움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물론 이재명 대표를 배제를 하셨지만 예. 네.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의 싸움, 주도권 싸움.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될 텐데 행주산성이 보시면은 건율 장군 대첩이 일어난대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이낙연 대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함께 모아서 물리쳤다. 그래서 행주치마 그때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돌 그렇죠. 던지고. 예. 그런데 건율 장군이 원래 행주산성에 거기 오기 전에 강주하고 전라도에서 적을 물리친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공로에서 수도를 탈환하러 왔거든요. 그 의미를 보면은 호남은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발판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까지 진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혔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지금은 좀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정말 당을 본격적으로 띄우면은 저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신년사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다른 유혹의 손길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도 분열이나 당의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똘똘 뭉쳐 대한민국 민주당 이재명 자,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분열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데 예. 지금 체제로 가능합니까? 뭉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각 당은 예. 이렇게 분열을 최대한 방지하고 뭉쳐야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다. 이게 얼마 전 서울의 봄에 나오는 신군부의 이 건배사라서 조금 역설적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로 뭉칠 수밖에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공천에 지금 앞서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기를 그 당의 모토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다양성 확보와 비례제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연동형으로 일단 당론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걸 갑자기 국민의힘이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노선이라는 걸 전환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민주당 1차적인 큰 갈등과 내부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천 자산이 좀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80석, 그리고 1년 전 있었던 그 지방선거에 예. 또 탈락한 사람들, 그런 또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몰려든 정치 지망생, 이 공천을 정말 공정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이낙연 신당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양쪽이 다 좀 복잡한 시선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어떤 움직임들이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